글로벌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미국 장이 지난주에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 이유는 반도체주가 하락을 합니다.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 중국과 무역 분쟁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낮아지고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음봉이 3개가 나와서 3가우즈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양봉 2개 주면서 음봉을 약간 메워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요 패턴과 유사한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방향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럴까요? 아마 또 다가오는 FMC를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FMC가 곧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달에 금리 인하를 하던가 7월에 금리 인하 한 번, 아니면은 9월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를 예상을 하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뉴스들 많이 나오죠. 9월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95%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5일 동안 횡보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막상 다가오니 시장을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가 봐야 정고점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라는 게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침체 위기, 뭐 이런 가능성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든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체 가능성, 또 뭐 이런 부분, 화웨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뭐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항상 보면요, 주가가 급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장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거죠. 굴복하는 경우. 아니면은 일드 커브에 대한 명분. 일드 커브가 단기물과 장기물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가가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올라가서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 고점이라고 예상된 부분을 완전히 뚫어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써야 될 카드를 소진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점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60% 이상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금리 인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압박에 대한 부분, 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살리는 부분, 이러한 코멘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월, 7월에 결정한 것은 FOMC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 7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가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FOMC 때 조동철 의원이 소수 의견을 냈고, 그 이후로 한국의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거든요.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는 100% 해야 됩니다. 100%를 해야 되는데 2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요, 공격적인 것을 시장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없다라기보다는 기축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할 거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금리 인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국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마 미국의 멘트에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던 우리나라 시장이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기대치로 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 돈이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들이 그 돈을 금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대출을 규제가 상당히 좀 있는 상태죠. 부동산 때문에요. 그렇다면 결국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을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돈이 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분명히 시장의 화두가 된 건 사실이죠. 문제는 이 화두가 된 것이 시장의 영향력을 가져올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효과는 더 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뚜렷한 상승은 아니었죠. 소폭 상승하고 마감합니다. 자, 미국장은 어저께 상승한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FMC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FMC 회의에서의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식의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FMC 회의에서 제롬 파웰이 성명서를 통해서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 아니면은 뭔가 대응할 것만 같은 립 서비스로 시장을 끌어올리죠. 근데 미국의 차트를 보면요, 벌써 그 부분은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확대해서 볼까요? 쭉 끌어올렸던 이 모습이 전부 뭐였습니까? 무역 문제 해결이 아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고 뭔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막상 FMC 회의가 다가오면서 6거래일 동안 상승은 제한됩니다. 소폭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제한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 미국장은요, 립 서비스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정말 뭐가 나오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FMC를 통해서 립 서비스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지나간 것 같고 뭔가 도출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내년까지 몇 번, 올해 몇 번 이런 정도의 모습을 줘야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모습, 약 6거래일 동안 관망의 모습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항상 금리 인하라는 것은 과거 통계와는 다르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리는 경우,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바꿔주는 모습을 줄 때 그런 때가 금리 인하였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요, 14,350 정도의 지수에 있던 다우가 벤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져버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12,000포인트가 더 올라온 상태에서 그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립 서비스를 올렸지만 실제로 행보를 했을 때는 시장은 다른 모습을 가져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월봉 차트상으로 보시면 헤드앤숄더 완벽하게, 만약에 이번 달에 윗꼬리가 막 밀려버리면 완벽하게 대등 수치만큼의 캔들수가 나오고요.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일 것 같고요. 무역 분쟁에 대해서 G10 정상회담에서 뭔가의 결과가 도출돼야만이 답이 나오는데 도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저께 하웨이가 미국의 기술에 대해서 56,000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면 일단 시장은 과격한 싸움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클라이막스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뭔가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요, 원달러가 약세를 가져온 지가 거의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달러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22일부터요. 둘, 셋, 넷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개입니다. 그러면 약 2달 반을요. 원달러가 약세를 지속합니다. 근데 원달러가 약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할 때 수출 기업들은요.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익이. 그래서 수출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출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원달러 약세인데도 왜 무너질까요? 키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수출이 예를 들어서 탁상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다리로 받쳐놓죠. 그래야 튼튼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입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3분의 1 토막난 상황이라면 원달러가 약세가 돼서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상적자가 마이너스 6억 불, 6.6억 불 정도 되는데 경상적자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는 원달러 약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마도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는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원달러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겠죠. 그렇다면 원달러가 더 올라가서 1190에 1100, 1200 정도 가지 않는 한은 일단 위험자산에는 주가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 수출이 뭔가 살아나야만이 또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주가가 만약에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44,800원이었나요? 이 정도 돌파 여부를 얘기했었는데 갔다가 밀렸죠. 그런 다음에 음봉을 다시 메워주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원달러 약세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험자산을 끌어올린다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물론 요즘 개별 종목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만 바라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44,700원을 완벽하게 돌파했을 때 그때는 원달러가 약세일지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의외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시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우리나라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시장은 더 반대로 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금리 인하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1%대 올랐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하고요.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지만 G20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고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올렸던 미국 시장의 모습이 금리 인하로 올린 것이 아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립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약 6일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어제 갑자기 올랐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올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충분히 해소해 줄 만큼의 연준의 답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답이 약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모습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과거의 시장도 다 그랬지만 현재의 모습은 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 윗부분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장을 볼 때 항상 금리 인하가 됐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FOMC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26,950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경우는 일목균형파상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그널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로존에 잘 얘기를 안 하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요. 추가 부양책을 시사합니다. 추가 부양책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가 없죠. 추가적 제로금리로 더 내려가는데 그건 없을 겁니다. 결국은 국채 매입이나 어떤 양적 완화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근데 마리오 드라기가 이런 발을 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는 될 것 같을 때 미리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미국의 연준 어떤 의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립서비스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케이스고, 마리오 드라기는 립서비스를 하지만 그가 립서비스는 꼭 이루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고점에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일 거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시킨 것이 유럽중앙은행의 부양책 시사가 아니었나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 양자 완화해서 자산 매입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자산 매입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유로존은 아시겠지만 지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유럽 쪽에 힘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북유럽 뭐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 사실 추가 부양책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미국장이 어저께 FMC가 끝났어요. 저는 어저께 FMC가 회의에서 금리 인하 뭐 이런 강한 뭐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명서에서 이제 인내심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7월 금리 인하 100%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인내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문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인내심이라는 용어는 언제 썼냐면요. 금리 인상을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히 해석하기가 좀 어설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립서비스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다음 달로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에서 이 해석을 가지고 다음 달로 100%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일까? 왜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립서비스로 해서 주가를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는 안 하고 다음 달로 넘긴 이유 뭘까요? 제가 볼 때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시 대응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결렬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방어력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인 것이 아닐까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겠죠. 물론 시간의 선물은 오르는 모습이지만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도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 봐서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의지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 트리거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의 자리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로. 근데 이 재료가 다른 재료는 거의 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하나만 가지고 올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오늘 이후로 사실은 요때 밑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바로 올렸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봐야 한다면 지난번 정고점이었던 26,950 이 선이 돌파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돌파가 되면요. 새로운 파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상당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금리 인하가 강하게 돼서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인지 이거를 우리는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1170원이 무너졌어요. 1170원이 무너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후행 스팬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후행 스패너는 외봉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쌍봉을 한번 보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원달러가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위험 자산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달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까요? 중국과 무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강력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수는 매도였습니다. 강력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일단 시장은 여기까지 밀어냈지만 G20 정상회담에서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차트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고점 연결선을 쭉 그어보면요. 그럼 이 자리는 고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단선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지만 경기가 받쳐줘야 됩니다. 특히 기업의 실적이 경기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수출은 경상수지 적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이 원달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상당폭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고 그것이 이제 경기를 호전시킨다라는 이유 안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가 쉽게 붕괴되진 않을 거다. 적어도 1160에서 1180원 사이의 레인지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어제 떠올랐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실업 청구 건수 이게 약 6천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재료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데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요 올라섭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반대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가 100% 상승 자리냐라고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의 자리가 어쩌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부분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시장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쩌면 어저께 미국 상승은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정상들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죠. 정상들이 무협상 재개를 지시했다고 하죠.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적 타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아마도 주가가 올랐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문제는 정상에서 타결되면 주가가 올라갈 소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재료,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무협상 결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방어적 카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협상이 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겠다라고 하겠지만 미국장의 차트는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장의 차트는 2010년도 5월 3일 날 최저점 찍고요. 계속 쉼없이 올라온 게 미국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차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후행 스팬 보시면요. 1, 2, 3봉 치고 다시 내려갔다 다시 4봉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 모습이 이평선상으로 보시면요. 요 고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왼쪽이요. 캔들이 약 9개입니다. 요 고점을 중심으로요. 여기도 9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등수치를 만든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완벽하게 돌파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헤드앤숄더로 본다면 거의 저스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상승할 거에 대해서 미연에 걱정할 필요는 없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시장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시간 외에서는 일단 0.5%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길어지는 음봉으로, 이게 월봉이니까요, 이달에 만들어진다면 헤드앤숄더 완성형으로 봐야겠죠. 아직도 시간이 한 주 이상 남아있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봉이 어떤 식으로 마감되는지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거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역 협상 결렬 후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협상이 됐을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금입니다. 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요, 금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는 매개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안전자산인 금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도 3주 안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월봉인데 금도 이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값이 월봉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장대항봉이 나왔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돌파한 금의 모습.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하고 금값하고도 더 반대의 모습이죠. 그럼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고점이죠. 근데 금은 올라간다. 그럼 지금 고점이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있고요. 지금 금값의 모습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멈출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후행 스패너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한 1,600불 정도, 온스당이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1,600불까지 가게 되면 과거에 2013년도 1월 2일 날 고점이 1,637불이니까요. 거의 전고점까지 가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위험자산이 계속 치고 갈 수 있을까? 물론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돼서 유동성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자산은 다 올라갈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이 움직이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금이 이렇게 횡보할 때요,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물로. 그렇다면 시장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급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태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모습,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